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전혀 짧은 인생이 아니죠. 제 팔자는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불쌍해서 하늘에다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쏟아부은 원망들을 보고 하늘에서 남은 여생은 편히 살라 행운을 빌어준 것인지 제가 받아 누리기엔 너무 커다란 복을 받게 되어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유복하긴커녕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죠. 제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여자는 우스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는데 저희 집에선 아버지가 귀한 딸내미 하시며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슬이 좋으셨던 부모님은 죽어서도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인지 한나란 씨의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행한 삶의 시작을 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친척들의 집을 전전했어요. 하녀처럼 굴려지기도 했고 멸시받기도 했죠. 사촌이란 존재들도 하나같이 못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저라면 부모를 하루아침에 잃은 어린 여자아이를 보듬어 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8년을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식충이 취급,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 컸어요. 제가 16살의 나이가 되었던 해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점 여성스러워지는 제 외모에 고모의 아들인 사촌 오빠가 제게 흑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겁니다. 저는 반항했고 제 고함 소리에 고모네 식구들의 집엔 환하게 불이 켜졌고 제 방으로 다 모였어요. 저는 제가 아무리 하녀의 식충이라 하더라도 오빠를 혼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선한 오빠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며 은혜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시며 제게 윽박지르고 절 잡아 끌어 내쫓아 버리시더군요. 제 옷가지나 이런 것들도 밖으로 다 던져버리면서 말이죠. 저는 몹쓸 짓을 당할 뻔하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밤중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에다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귀한 딸내미라면서 이게 뭐가 귀한 취급이냐고, 왜 나만 두고 갔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어서 계속 살아가야 했기에 발버둥을 쳐야 했죠. 저도 이제 배불리 눈칫밥을 먹는 것이 싫어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정말 조금씩 모은 돈을 박박 긁어 서울로 가는 표를 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촌뜨기에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죠. 길에서 잠을 청한 것은 예사일에 아우리기까지 한 여자아이라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고 배를 골는 일은 일쑤였죠. 표를 사서 얼마 남지 않은 돈도 언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아껴 썼어요. 어쩔 땐 남들이 버리고 간 흙이 묻은 음식물을 주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때부터 보이는 가게마다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뭐 어디 일을 시켜주겠나요? 당연히 내쳐졌죠. 손님 도망가게 하려고 찾아왔냐고 썩 꺼지라며 소금을 뿌리셨던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땡전 한 푼 없이 떨어졌고 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구나 하며 포기를 할 때쯤이었어요. 전봇대 밑에 쪼그리고 멍하니 눈물만 흘리며 앉아 있었는데 머리 위로 종이 한 장이 하늘하늘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보니 제가 있는 곳에서는 거리가 제법 있는 곳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을 구인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종이에는 숙식 제공이란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도 절도 돈도 없었던 저는 이거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하며 미친 듯이 걸어 공장에 도착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전부 제 기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보다 어린 여자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미신 공장이라 그런지 여자들밖에 없더군요. 꾀재재한 몰골을 본 반장님은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일을 하라 하며 일하는 시간이며 돈이며
기계적으로 웃더군요. 기숙사에서 지낼 거면 월급에서 돈을 얼마 정도 떼가는데 어쩌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오늘부터 기숙사에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기숙사는 낡고 초라했고 외풍도 많이 들었지만 그날 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이튿날부터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미리 알려준 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면 야근 수당이니 특근 수당이니 이런 것들을 노동부 같은 곳에 말하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한다던데 우리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고 하라면 해야 했죠.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기숙사 비용도 떼가는 것도 모자라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재봉틀을 돌려야 했어요.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티끌과도 같은 돈이었지만 쓰는 돈이 없어 그런지 모으니 제법 돈이 되더군요. 몇 년 일에 모은 돈은 생각보다 액수가 컸어요. 그때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제게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세상 물정 몰랐던 저는 솔깃했죠. 언니는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2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공장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을 맡겼다 하기에 언니를 믿었는데 언니는 제가 모은 돈을 받아가는 것을 끝으로 다음날 새벽에 야반 도주를 했어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었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기구한 팔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이야 다시 개고생을 해서 모으면 되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았거든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지만 회사 사장이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공장에서 친해진 사람들의 집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들은 착해서 저를 잘 받아주었죠. 그런데 다 며칠 정도만 신세를 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염치 없이 언제까지 신세만 질 수 없어서 하루빨리 일한 곳과 몸을 누일 곳을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발품 팔며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공장 언니가 자기는 고향집에 내려가서 지낼 건데 함께 내려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 하나 정도 도울 여력은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염치가 없었지만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언니네 고향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네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었죠. 제가 살아온 환경을 듣고 눈물 지으시며 하늘에 있는 부모님들이 대견하다고 할 거라며 어린 나이부터 정말 고생이 많다며 이제 행복할 일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해주셨거든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눈칫밥만 먹으며 기구한 팔자를 살아왔던 저는 어른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정말 아이처럼 울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내키지 않으면 여기서 좀 더 지내면서 천천히 알아봐도 되니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시며 한번 말을 꺼내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입주 요양보호사 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하겠다고 했죠. 언니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기에 더 이상 신세만 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5살의 나이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치매 걸린 노인의 온갖 수발을 들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게 매달려서 지내야 하니까요. 숙식이 해결된 것은 좋았지만 치매 걸리신 분들의 행패나 생떼에 지쳤던 날들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아이처럼 어려진 어르신들이 몰래 사탕을 숨겨와 제게 내밀곤 했었고 제게 곱다고 하며 예쁨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보람찼었죠.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살펴드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수가 꽤 됩니다. 아무래도 입주까지 시켜 24시간 돌보게 했기 때문에 저를 고용했던 사람들의 집은 잘 사는 집들 뿐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저도 나이를 먹어갔고 모은 돈도 정말 많아졌죠. 공장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대우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점점 내 삶도 나아지겠지 하며 무르르듯 살았어요. 그 사이 저는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되었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직업인 요양보호사의 일이 제게 천직이었는지 저는 프로가 되었고 점점 제게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게 맡겨보셨던 분들이 저를 그들의 지인에게 추천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하나 있는 딸을 사고로 잃은 데다가 암까지 걸린 할머니의 입주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82세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건강과 가족을 동시에 잃어서 그런지 성격이 괴팍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일을 하러 갔다가도 3달도 채 지나지 않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죠. 임금을 살펴보니 남들보다 2배 정도의 시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노라 말을 했죠. 저는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저 돈을 모으는 재미로만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저처럼 사고로 가족을 다 잃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분이시기도 했고 게다가 암까지 걸리셨다니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할머님께 아무리 가지고 있는 슬픔이 커도 저렇게 심보가 괴팍하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큰 병에 걸린 것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잘 알았고 이해가 되었기에 더 마음이 갔었던 것도 있었어요. 할머님의 집에 일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죠. 와,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괴팍하셨어요. 저는 암에 걸리신 것만 알았는데 얼굴의 절반이 화상 자국으로 덮여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과 딸을 잃어버렸던 사고가 화제였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어머니는 구출이 되었는데 남편과 딸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거죠.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기는 일쑤였어요. 저렇게 혈압을 올리시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어 걱정이 될 정도로 화를 내시기도 했죠. 음식은 또 어찌나 가리셨는지 몰라요. 말동무가 되기는커녕 말을 붙이려고만 하면 저를 노려보곤 하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포기하나 봐라 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할머님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님은 남편과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살림이 엄청 넉넉하셨는데 투자의 신이 붙었던 것인지 보험금을 굴리고 굴려 몇십억 대의 자산 가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님께 빨래를 개어드리면서 제 이야기만 조잘조잘 거렸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는데 다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며 사기도 당해봤다고 하는 제 말에 이게 멍청한 것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게요. 제가 너무 순진했었나 봐요. 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도 제가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는 날이면 아니 너는 눈이 없냐? 하며 혼내셨었고 제가 할 일을 끝내고 소파에 앉아있다 잠깐 꾸벅 졸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넌 지금 시간에 잠이 와? 잘 거면 방으로 썩 들어가! 하며 화를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오해했었나 보더군요. 저는 주위에서도 할머니 성질이 보통이 아니다, 괴팍하다,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여기에 일을 하러 오기도 했고 실제로 할머님께서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던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혀 괴팍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말을 조금 세게 하시는 분이셨죠. 제가 손가락이 칼에 베었던 날에도 후시딘을 던지듯 제게 주셨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는 날이면 거실 TV 소리를 낮추셨어요. 할머니가 따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니 할머니의 꾸중도 듣기 즐겁더군요. 저도 정을 많이 주게 되었어요. 점점 할머님께 진심이 되어갔죠. 사람이 살다 보면 소주가 땡기는 날이 있잖아요. 마음이 헛헛하고 어수선한 그런 날이요. 할머님을 모시고 산 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왔었어요. 할머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며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달칵하며 할머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청승이란 청승은 다 떨고 지랄이여. 너 왜 안 자고 이러고 있어? 하며 소파로 슬그머니 엉덩이를 붙이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웃냐는 질문에 그냥 그저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할머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너 왜 지금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살아? 하시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어르신, 제 팔자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아세요? 제가 뭐 돈이 있기라나 가족이 있기라나. 그러니 이 나이 먹도록 남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돈이나 벌면서 살고 있죠. 나이 어려서는 부모님을 한나란시에 잃었지. 돈 좀 모아놨더니 믿었던 언니가 받아들고 야반도주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르신, 저 진짜 길에 버려진 음식도 주워 먹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안 믿기시죠? 이렇게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가족을 꾸리겠어요. 그림의 떡이지. 저는 할머님께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지팡이에 턱을 괴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술 기운 때문인 것인지 술술 나오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제가 안타까우셨나 봐요.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남들 사는 것도 다 이렇게 살아.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참고 살고 버티는 거지. 나도 우리 하나 있는 딸이랑 남편을 화재를 잃고 나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남편은 1등 신랑이었거든. 딸도 그런 남편 닮아서 심성이 참 고운 아이였지. 화재로 세상을 등져서 그런가 사망보험금은 두둑하게 나왔는데 가족 목숨값인데 좋아 껐어. 아니 나도 따라갈까 하다가도 겁이 나서 못하고 또 아득바득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지. 고향 땅에서는 우리 가족 생각나서 못 살겠고 그래서 서울로 혼자 올라왔지 뭐. 그러다 운 좋게 투자했더니 큰 돈 벌고 그렇게 재산도 늘어갔는데 아이고 나는 세상 등진 남편이랑 딸이 내 말년에 이렇게 편하게 살아보라 그러나 했는데 속도 메스껍고 머리도 어지럽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큰 병원을 가라 그러대. 가보니 글쎄 암이래.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대도. 병원에 입원을 하실 거냐 하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또 뭐하러 병원에 죽을 날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겠어. 아니다 됐다 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뒤지겠소 했지. 그런데 이 암이란 병이 참말로 독한 병이더라고. 시도 때도 없이 몸이 쥐어짜지듯이 너무 아픈데 혼자 있으니 힘들고 아프고 어찌나 비참하든지. 에휴, 그래서 보살 구하면 못하겠어. 내가 악바리처럼 살아서 그런지 내 얼굴에 화상흉이 두려워서 그런지 뭔 말만 하면 눈물바람으로 못하겠다 그러는데 나도 지겨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구했는데 그때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 바로 너요. 근데 너는 내 얼굴을 봐도 징그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예 할머님, 예 어르신 하며 살갑게 대해주는 것이 참 고마웠다고. 이왕 이렇게 밤이 늦은 김에 우리 남편이랑 딸 차랑 좀 들어볼 텐가? 잠시면 기다리고 있거라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때가 타서 색이 바랜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오시더군요. 그러시며 우리 딸 얼굴 좀 봐. 얼마나 고운데. 우리 남편도 젊었을 때 여자들 가슴앓이 꽤나 시켰던 얼굴이래도 하시며 제일 먼저 셋이서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술을 꽤 마신 상태로 웬일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시는 할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에 위로를 참 많이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본 순간 퍼드득하며 술이 다 깨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사진을 할머님의 손에서 뺏어 들고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사진 속에 나온 할머님의 따님분은 제가 공장이 망하고 신세를 졌던 언니임이 틀림없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사진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니 네가 봐도 우리 딸이 한미모 하는가 보구나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님, 혹시 따님분 이름이 윤정이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하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정희 언니가 다니던 공장 망해서 언니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고 한 명 데려와서 몇 달 함께 지냈잖아요. 제가 그 동생이에요. 그때 그 동생한테 입주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어쩜 좋아. 저 여기 올라와서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서 숨통 좀 틔우고 나서 바로 정희 언니네 연락했는데 그 누구도 안 받아서 한참이나 찾았어요. 걱정돼서 정희 언니 고향집에 내려갔더니 글쎄 집은 무너졌지 사람은 온데간데 없지.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서울로 가버렸다기에 서울에서 일하다 보면 잘 살겠지 했는데 정희 언니도 화지 사고로 그만 이라고 횡설수설하며 할머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아니 그럼 네가 순영이니? 순영이가 맞는 게야? 아니 그래, 이제 천천히 얼굴 뜯어보니 그때랑 눈망울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시며 아이고 아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늦은 밤이 지나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저와 할머님 둘이서 부둥켜 안고 지난 세월을 위로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여겨달라 하셨고 저 또한 제게 저희 엄마와 아빠를 제외하고 따뜻함을 베풀어 주셨었던 첫 어른이었고 정희 언니는 제게 친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진심으로 어머니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를 수양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딸이 엄마를 모시듯 둘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병원에서도 암의 진행률이 심하지 않다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나도 어머니도 드디어 마음 편하고 몸도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겠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시질 않더군요. 항상 오전 9시가 되면 나오셨는데 말이죠. 웬일로 늦잠을 주무시나 하면서 방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이불에 그대로 누워 있으셨습니다. 엄마, 오늘 웬일로 이렇게 늦잠을 자요? 해가 좀 있으면 중천에 뜨겠어요. 하며 다가가 흔들어 깨웠는데 어머니 배 위에 올라가 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더군요. 불안했습니다. 서둘러 손가락을 코 밑에 대었어요. 숨을 쉬지 않으시더군요. 황급히 귀를 심장에 가져다 댔어요. 심장도 뛰지 않더군요. 몸도 이미 체온이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크게 놀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19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신고를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이 노안인 것 같다 하시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잃고 돈도 잃은 노인네가 뭐가 그리 보고 싶어서 데리고 가셨냐. 하늘에다 물어보기도 했고 겨우 가족처럼 기대어 지낼 딸내미 만든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날 두고 가시냐. 사진에 대고 혼잣말도 했었죠. 왜 자기가 죽을 날을 아는 것처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게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한 거냐고. 이러려고 그랬냐고 혼자 펑펑 울다가 어느새 장례가 끝났더군요. 이왕 가신 거 하늘에 가서 보고 싶었던 남편과 딸내미 손잡고 잘 쉬셔라. 의사가 노안으로 사망하면 고통이 없다던데 아마 마지막엔 고통 없이 편하게 자는 잠에 돌아가신 건 어찌 보면 다행이다 하며 생전 바다를 좋아하셨던 것이 기억나 인천 앞바다에다 유골을 뿌려드렸어요. 사망 신고를 하고 오니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윤수영 씨 집에 계십니까? 하면서요. 문을 열어서 안으로 들어오라니 저희 어머니가 혼자 남은 수영 딸 걱정에 유산을 미리 다 정리를 해놓으셨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수양딸로 들이시고 1년 정도 뒤에 유언장을 적으셨다고 해요. 거기엔 자기가 죽으면 제게 모든 재산을 위임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유산이 40억 정도 됩니다. 유언장과 함께 동봉된 편지에는 저를 딸이라고 지칭하시면서 자기가 죽으면 세상에 혼자 남을 제 걱정에 눈을 감으려다가도 번쩍 떠진다고, 자기가 죽으면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남은 노년 남자친구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즐겁게만 살다가 따라오라고, 많이 사랑하고 둘째 딸이 되어주어 너무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나 미안하고 죄스러웠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걱정하시며 세상을 뜨셨던 것이 참 가슴이 아파왔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지냈었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만들어보지 못했지만 저처럼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외면받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딱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제 후원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에 성공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가슴으로 낳은 딸 같은 존재죠. 어버이날 첫 월급으로 사온 것이라며 꽃다발과 스카프, 그리고 편지를 한 통 써왔더군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어두컴컴해 나쁜 생각을 하려고 결심했을 때 한 줄기 비처럼 엄마인 제가 나타났다고요. 사랑하고 고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니 저는 아직도 바다 여행을 즐기고 계실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생각이 나네요. 처음엔 기구하다 여겼던 제 팔자가 이젠 남부럽지 않게 여유롭게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겠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나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한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길 바래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나중엔 분명 볕들 날이 찾아올 테니 제 이야기에 위안받아 열심히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